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프로그램 순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경신 행진을 이어간 데 따른 영향으로 수출주들은 반등을 했고 반면에 음식료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면서 크게 약세로 마감을 했죠. 글로벌 증시는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우리 지수도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115엔을 올라섰고요. 유로달러 환율도 밤 사이에 ECB 통화정책을 빌미로 인해서 1.24달러 아래까지 내려섰습니다. 우선 최근 가파라진 엔화 약세 배경과 향후의 전망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화두는 결국 이 달러 강세입니다. 그리고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의 약세, 전반적인 원자재 중에서도 특히 유가 급락세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이슈가 되는데요. 특히 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재료입니다만 지난 10월 31일 날, 10월 마지막 날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또 결국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의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요, 구로다 하루이코의 저 위에 화면 작년 4월 4일이죠. ADB 총재를 하다가 일본은행 총재로 아베가 집권하면서 이렇게 BOJ 총재로 온 구로다 총재가 작년 4월 이른바 QQE 양적 질적 금융 완화 정책이라고 해서 연준의 QE에 대해서 또 Q를 하나 더 붙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위에 화면을 보시면 작년에 아주 2라는 숫자가 눈길을 끄는 그런 판때기를 들고 나왔죠. 2년 내에 보는 통화를 2배 늘려서 CPI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1년에 2%씩 물가 오르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나 장기 금리는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묶어두겠다는 한 문장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즉 쉽게 말해서 사기를 쳤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돈 풀어준다니까 모른 척 속는 척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베노믹스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이거는 아무래도 확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일 간의 어떤 공조 내지는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연준이 이제 줄이는 그 유동성을 이제 BOJ가 저렇게 자체해서 또 메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아래쪽 화면이 지난 31일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또 자랑스럽게 3자라는 숫자가 많이 보이는 무슨 대단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무슨 연준은 중앙은행 BOJ가 들고 있는 보유하는 국채의 듀레이션 잔존 만기였다 3년 정도 더 연장시키고 ETF나 부동산 연금 리츠 이런 거 갖다가 한 3배 정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다음 화면이 더 중요합니다. 저 구로다의 저것을 제가 BOJ의 QQE 확대가 아니고 구로다의 QQE 확대라고 보는 것은 통화정책위원들 가운데 5대 4로 박빙으로 겨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일본 연기금 GPIF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니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저것이 컸습니다. 보시면 결국 국내 채권을 갖다가 60% 정도 투자 비중을 35%로 급격하게 줄이고 그 대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12% 비중을 25% 거기다가
표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9%의 버프까지 뒀으니까 아주 뭐 한 34%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 국내 주식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 채권 비중을 줄인 대신에 외국 채권과 외국 주식에 대한 비중도 같이 늘렸습니다. 결국 니케이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주식 비중 늘린 것이고, 외국 채권이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또 엔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다음 차트 보여주신다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난 10월 31일 날 구르다 나왔을 때 엄청난 짱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어제는 또 장중에 또 이렇게 급하게 밀리면서 뭐 한 144엔 정도, 0.86% 오히려 어제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의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31일 구르다의 QQE 확대 소식에 달러의 환율도 아주 가파르게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관방장관의 또 이렇게 구두 개입성 발언이 있으면서 달러이 잠시 꺾이고 니케이는 달러이보다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밤사이 또 이렇게 뉴욕 외환시장에서 115엔을 재차 회복하는 그런 엔화 약세, 아래쪽 보조 지표를 보자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과매수권이라서 이 시점에 또 엔 약세에 추가 배팅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워낙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모두가 대놓고 이제 엔 약세에 배팅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제 우리 달러원 환율의 장중 변동성 정말 대단했습니다. 1,096원 80전까지 치렀던 환율이 1,083원 80전으로 마감해서 장중 고점 대비 무려 13원이나 밀린 셈인데요.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뭐 간단합니다. 달러인 때문입니다. 우선 달러원 일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은요, 어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루 흐름을 보였는가 하는 것은 저 일간 일목균형표 제일 오른쪽 데일리 캔들 보시면은 지금 정리해 주신 바와 같이 1,096원 80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장중 고점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인이 꺾이면서 같이 꺾였는데요. 그래서 종가는 고점 대비 13원이나 밀리면서 저렇게 긴 윗꼬리가 달렸죠. 자, 저렇게 된다면은 통상적인 이 시장이 중앙은행 같은 저런 당국자들 아니면 비시장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손타지 않는 시장이라면은 저런 데일리 캔들이 나온다면은 사실상 단기 고점 확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우선 달러엔 우리 시장이 지금 무슨 수출업체를 내거나 수입업체들의 무슨 결제 수요 이런 아니면 주식 자금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달러에만 쳐다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제 하루 우리 달러원 환율과 달러엔 환율을 1분 차트로 한번 겹쳐봤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달러원 환율이고 검은색은 달러엔 환율인데 거의 붙어 다니죠. 즉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주형환 우리 기획재정부 1차관이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엔제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없다라는 또 박영성 의원의 지적에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되도록 관리하겠다 내지는 관리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의 딜러들은 다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100엔당 950원을 갖다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더 이상 엔원 환율이 밀리지 않을 정도의 환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국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붙어 다니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딴 거 없죠. 딜러들은 달러엔 템핍 오르면은 우리 원화 달러원 환율 1원 오르고 템핍 빠지면은 1원 빠지는 즉각적으로 100%의 동조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붙어 다닐 수 있는가? 우리 딜러들이 손이 그렇게 빠른가? 라는 생각도 들만한데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외환시장에도 기계가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알고리즘 매매죠. 아주 공식화해서 달러의 환율에 그대로 대응하는 시세를 만들어서 주문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나가는 그런 장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세상 참 바뀌면서 이것도 또 뉴노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뭐 이것도 일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 시장의 트렌드 내지는 유행이니까요. 결국 밤사이 115엔으로 올라간 달러의 환율 때문에 NDF 시세가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데일리 캔들에서 나왔던 윗꼬리 달린 거 이것도 무시해야 됩니다. 94원 50전 NDF로 끝났다는 얘기, 1개월이 끝났다는 얘기는 또 어제 종가 대비 한 9원 이상, 9원 정도 더 높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것만 우리도 한 1,100원을 갖다 또 보는 장이 될 것인가? 이건 결국 달러엔에 달려 있습니다. 위가 좀 열려 있네요.
또 한 가지 굉장히 답답한 점이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 좀 부진한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시장 뭐 좋을 게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망가질 이유도 없죠. 한마디로 우리 시장은 지금 흥행이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그 코스피 주간 일막균형표 우리 투자 여러분 뭐 거의 매일 점검하시는 차트가 되겠습니다만 저 모양입니다. 여기 뭘 기대하겠습니까? 실적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죠. 뭐 미국 기업들은 그나마 실적이라도 좋게 나옵니다. 무슨 뭐 20위는 또 드라기 총재 늘 하던 얘기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더 쏠 수 있다라고 또 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했던 얘기죠.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나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제가 해외 자본이고 헤지펀드의 매니저라고 한다면 서울시장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을 만한 시장입니다. 뭐 변동성이 있습니까? 무슨 뭐 가기를 합니까? 움직이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변동성이 커진다고 해서 해지가 가능합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옵션 시장을 통해서 뭔가 해지나 뭘 거래를 하고 싶어도 자신의 호가 밖에는 호가창에 뜨는 게 없더라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뭐 짤짤이판 여기 들어올 만한 외국 거대 자본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일시적으로 또 삼성 SDS 같은 뭐 공모 자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돈 빼기 정신 없다. 좀 뭐 뭘 논하기가 부끄러운 시장입니다. 우리 정신은 잠시 잊고 지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코오롱이요 24,700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 37승 34무 21패가 되셨는데요. 코오롱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오롱이 그 4%가 올랐는데 1%가 안 올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가파르게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모습이었고 하루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캔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4% 움직였는데 그 다음 이 자리 자체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자, 일단 코오롱은 코오롱 회사의 지주사죠.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지주사 모멘텀이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 드렸는데요. 그 시장 분위기입니다, 사실. 예. 시장이 갑자기 조금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갔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5%에 도달하지 못하고 4%에서 그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우리를 속썩이게 만든 애들이 누군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타났던 부분이 있죠. 기관이 갑자기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물량이 조금 미끄러져 내려온 상황이고,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한 그런 코오롱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참 그래서 항상 다이렉트로 5%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뭐 지금 요 종목 빠졌는데 종목이 하단 권역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 권역 조금 잡아드리면, 자, 22,800원대인데 다행이네요. 어제 찍었네요.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등 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오롱 AS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들어봐야 되겠죠? 예, 참 요번 주만 해도 벌써 2번의 패를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고. 자, 오늘 일부러 종목을 조금 더 각별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유통 관련인데 섬유 의복 계통입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브랜드 그리고 국내 브랜드를 어느 정도 그 섬유 의복에 대한 일을 하고 있죠.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입 브랜드인데요. 취급 브랜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름, 생소한 이름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자주 찾고 즐겨 찾는 브랜드 이름도 많습니다. 알마니도 보이고, 자, 디젤도 보이고요. 캡도 보이네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데요. 왜 이 브랜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백화점 내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카테고리가 바로 해외 브랜드 부분입니다. 해외 브랜드에 대한 쉽게 명품에 대한 어느 정도 사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입 브랜드를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 자체도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커 수혜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면서요. 자, 신세계 사이먼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신세계 사이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프리미엄 아울렛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자, 이 신세계에 대한 아울렛이 어디 있습니까? 파주하고 여주에도 있죠. 여주하고 파주에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평일에는 거의 뭐 국내인들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없어요. 그럼 평일에는 누가 있냐면 대부분 다 중국말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외형 성장이 5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성장세가 올해도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숨겨진 요코 수혜주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상장이 되고 2011년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크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3년간의 하단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자, 힘들었죠. 힘든 구간이 거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크게 뿜어냈다는 거죠. 과연 주가를 신고가를 안 보낼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 한번 보완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선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중요한 선이 자, 이 자리인데 맞죠? 이 자리 보이시죠? 여러분 다 보이실 거예요. 자, 12만 원대인데요. 12만 원대 다시 한번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만 원대에서 많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요 내용은 제가 보는 방법은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성대 결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공개 방송 좀 쉬었는데 오늘 AS하고 종목 추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 조금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매력 포인트를 따라서 이번에 매수가는 시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요 하단 권역에 11만 4천 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3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장 예상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시장 자체가 딱 뭐 그렇게 좋기는 힘든 상황이다 생각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증시가 뭐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해외 증시에 좋게 움직인다 해서 또 같이 연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애매한 위치에서 시장 자체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 두어 달째 금요일만 되면 시장이 잘 가다가도 멈칫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직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동성 자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다가 좀 하락하는 것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높일 필요 없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면서 다음 주 중반 이후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접근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역시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금 확보에 주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코스피 쪽에서는 자동차가 좀 맞을 것 같고요. IT도 좀 낙폭과대에 의해서 좀 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뭐 자동차랑 IT 정도는 오늘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문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섬유의복 이런 것들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IT가 좋다면 이 코스닥 쪽에서도 오히려 IT 부품 쪽이 더 괜찮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혼자서 출발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나쁜 모습보다는 일단 시작 자체는 뭐 강보합, 뭐 약보합 정도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힘든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장까지 조금 이제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좀 뭐 강하다, 뭐 약하다 말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라는 점. 특히 직전 저점까지 530포인트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자리가 이탈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만약 이 자리가 이탈한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를 본다라면 일단 베이시스는 조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지난 금요일에 베이시스가 좀 급격히 지난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안 좋았던 상황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1포인트대로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베이시스 약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출회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시스의 수준이 좀 더 이어진 여부,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좀 미결제 약정이 좀 늘어나는 여부를 좀 바라보셔야 된다. 11월 3일하고 4일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좀 관망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물 미결제 약정 동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환율이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강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한 7.7원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1,090원대. 어저께 뭐 환율이 1,096원대까지 갔다가 좀 다시 좀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1,090원대에서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면은 뭐 1,100원대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를 띈다고 해서 수출주들이 힘을 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일본의 엔화가 더 강하게 한 2배 이상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는요.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0.84% 상승한 16,934.04엔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0.6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소폭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 기아차 모두 약세 흐름이고요. KB금융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LG디스플레이는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오늘 6%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0.8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동선은 0.9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1.27%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CJ오쇼핀 역시 약세 흐름입니다.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의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그래도 빨간색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운수창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그리고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종이목재, 제조의학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운수창고가 좀 강하네요. 항공주도 있고 이 배송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 또 오늘 펜오션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천일고속, CJ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이 2% 넘는 상승폭으로 최근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보, 현대글로비스, KCTC, 현대상선, 대한항공, 인터지스, 대한해운, KSS, 한진해운, 동박, 한국공항 등이 플러스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운수창고도 최근에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분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의료정밀 쪽은 우진, 미래산업, KC텍이 2%에서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운수장비 쪽이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은 대원광업이 3%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태원물산, 삼원강제, SNT모티브, 평화산업, DIC 그리고 어제 좋았던 대우조선해양, 세원전공, GMB코리아, 화신, 삼성중공업, 대유신소재, 현대로템, 쌍용차, 현중, 체시스, 세종공업, 부산주공, 동국실업, 현대차 그리고 인지컨트롤스라든지 자동차와 조선 모두 좀 강하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철강금속도 좀 이 낙폭이 과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구산업, 화인베스트, 신화실업, 남선알미늄, 유니온스틸, NI스틸, 황금ST, 한일철강, 고려아연도 좋고요. 대창, 동국제강, 고려제강 그리고 포스코도 강보합권, 동해안강철, 동일산업, 대오A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가 이제 비금속 광물인데 금비, 쌍용 머티리얼, 벽산, 한일 시멘트, 삼광글라스 그리고 성신양회, 유니온, 대림비엔 시코, 티웨이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일단 플러스로 좀 나오는 종목들이 다시 종이목재가 좀 있네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한솔, 아트원재지, 세아, 신대양재지, 한창재지, 모나리자, 동일재지, 한국재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권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제약주도 좀 몇 종목들은 플러스가 나오네요. 오리엔트바이오, 삼일제약, 환인제약 그리고 한독, 대웅제약, 근화제약, 삼성제약, 삼진제약, 동성제약, 유한양행, 현대약품, 영진약품, 부광약품, 유유제약 이런 종목들이 강보합권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섬유유복도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좀 나오는데 인디에프, 태평양물산이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 FNF, BYC, 경방, 한선 이런 종목들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죠.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센 게 이제 정보기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일반 IT, 컴퓨터 서비스, 건설, 반도체, 종이목재 이런 순으로 움직이는데 정보기기 쪽엔
토비스가 4% 넘는 상승폭, 세우테크, 바이오스마트, 푸른기술, 지아이블루, 아이리버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강하게 시작했고요. 디지털 컨텐츠는 이제 게임주들 포진인데 낙폭이 좀 강했던 부분들을 돌리려고 하는지 일단 썬데이 투즈가 7% 넘는 상승폭, 그리고 플레이 위드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KT 뮤직, 넥슨 GT가 3%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M게임, 웹젠, 드래곤플라이, 액터즈소프트, 게임빌, IMBC, 다나, 소리바다, 컴투스 이런 종목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IT 쪽은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데 HLB가 5% 넘고요. 위닉스가 3%, 아큐픽스가 2% 넘는 상승폭, 그리고 그들 하츠, 에스텍, TJ 미디어, 우리조명, 신성 델타테크, 로체 시스템즈, 파버나인, 우리기술, 대한광통신, 비치로테크 등이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수급 자체가 좋다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나쁘냐 그렇게 본다라면 나쁘지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오늘 35억, 코스닥 66억, 선물 1200계약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유가증권 126억, 코스닥 55억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장 막판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하기 힘들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코스닥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인들 최근 수급 동향 보신다라면은 유가증권 시장 여전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매도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오히려 일정 부분 매수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외국인들의 그 수급 움직임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과중에도 의약품이라든지 철강금속, 전기전자 쪽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화학하고 유통,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 그리고 금융업은 좀 매도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까지 살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환율이 7원 70전이나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환율 짚어주시죠. 네, 금일 외환시장은 엔화의 115엔 재짐에 따른 영향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급등하며 7원 70전으로는 1091원 50전에 시작하여 현재는 계장가 밑에서 거래 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엔화는 어제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호조 영향으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115.5엔까지 상승 후 반락하였던 엔화가 다시 달러의 약세를 보이며 115엔에 재진입하여 마감했습니다. 거기다 20일 회의 이후도 있었던 드라기 총재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 언급 영향도 달러의 추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88대로 진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달러 강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엔화는 115.17엔에 마감되었고 유로화는 1.24 밑으로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도 급등세를 보이며 1090원 위로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세종호가는 1094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1개월 수화포인트를 고려하여도 9원 25전 상승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인한 엔화 115엔 재진입으로 인하여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움직임에 달러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제도 엔화가 115엔 진입으로 1096원대로 상승을 보인 만큼 오늘도 엔화의 추가 상승으로 인한 역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재정부 1차관의 발언을 통해 엔원 하락에 따른 정부의 방어 의지도 확인한 만큼 엔화 상승으로 인한 매수 심리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드라기 22 총재의 연설을 통하여 유럽 또한 일본에 이어 환율 전쟁을 선포하면서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1090원 중반대에서 강한 차익 실현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1100원 선을 앞두고 레벨 부담에 따른 매도
매도 물량 출회와 내고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될 것으로 보여 1090원 중반대에서는 강한 저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엔화가 115엔 위에서 차익 실현 출회로 상승폭을 축소하면 국내 외환 시장도 내고와 차익 실현 물량 영향으로 1080원대로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환율 움직임은 엔화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렌즈는 1086원에서 96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G상사입니다. 범한 판토스 인수 추진 검토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음은 3분기 실적 감소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썬데이토즈는요, 3분기 실적 호조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G상사 같은 경우는 범한 판토스 인수 때문에 또 인수 소식 때문에 상한가로 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범한 판토스에 대한 인수 자문사를 좀 선정을 해서요. 범한 판토스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전일도 뭐 사실 좋았는데 오늘까지 좀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한 판토스가 어떤 회사냐, 이제 LG그룹 관련해서 물류 회사고요. 양호한 재무 구조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업계에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한 판토스가 보유하고 있는 11개 종속회사, 42개의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로지스틱스 관련, 그러니까 물류 사업을 위한 계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레드캡 투어도 가지고 있는데 여행사고요. 인수 과정에서 레드캡 투어의 지분을 함께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지분을 제외한 물류 사업만 인수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한 판토스의 인수 자체가 만약에 결정이 되면 사실 LG상사의 가장 취약점은 자원개발 부문의 이익의 변동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세가 되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유함으로써 이 비안정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었던 수익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 그럼 당연히 밸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 범한 판토스 같은 경우 LG그룹의 해외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 평균 영업이익이 727억, 이익 안정성이 높은 부분이 LG상사의 가장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회사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뭐 이런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 월요일도 한번 좀 강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주말이 내내 아무 소식이 없다면 말이죠. 뭐 또 이 범한 판토스 인수에 대한 어떤 반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이러면 주가는 출렁일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까지는 좀 강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음인데요. 다음은 3분기 실적 실망에 또 약세가 나오고 있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6억 3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9%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9% 늘어난 1,335억 3,900만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적자 전환했고요. 302억 집계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일단 본격적인 성장세는 확인을 했다. 이 다음 카카오 통합 매출액이 2,2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만 놓고 봤을 땐 그렇지만 얼마만큼 이 카카오가 이 실적을 많이 커버를 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매출액이 2,21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8억, 6% 감소했습니다. 3분기 매출 본격적인 성장 확인했다. 모바일 광고 매출 사상 최고치 기록, 게임 매출, 모바일 커머스 견조하게 성장,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의 강점이죠. 그러니까 카카오로 인해서 좀 성장성을 확인했고, 영업이익 감소 자체는 뭐 상여라든지 주식 보상에 대한 비용, 지급 수수료, 합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 지출, 3분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4분기에 과연 어떤 실적을 보여주느냐가 이 다음 카카오, 특히 다음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주가의 기준이 됐습니다. 오늘도 일단 13만 원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13만 원은 잘 안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1선이 지금 걸려있는 게 한 13만 2천 원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뭐
갭을 좀 메운다면 주가는 뭐 물론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실적으로 인한 단기 낙폭과대 또는 단기 하락 갭 자리는 좀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18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기 위해선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이미 다 봤던 것들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한 단계 더 점프업 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제시를 해야 주가는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요. 썬데이토즈는 뭐 다음하고는 좀 다르네요. 3분기 영업 이익이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134억 6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8%, 약 200% 가까운 증가세를 시현을 했고요. 매출액은 321억 2천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5%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 상 증가세를 시현을 했다. 이 부분은 뭐 참 놀랍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올해 3분기 실적이 로켓오즈를 종속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 수치인데 작년 동기 실적은 사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그러니까 사실 연결로 했기 때문에 커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효과를 감안을 하더라도 3분기에 생각보다 실적을 잘 보여줬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주식시장에 가장 명언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오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뭐 낙폭과대로 샀던 부분들은 오늘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 2만 원대까지 뭐가 있냐면 매물대가 좀 있네요. 2만 원대까지는 그래서 그거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만 원대에서는 또 치열한 공방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2만 원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실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 최근에 움직임은 일단 17,000원은 좀 어느 정도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기입니다. 외국계 매수 유입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넥슨GT는 150억 소송 기각 판결에 역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은요. 장화리 대표 최대 주주 복귀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들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기가 좀 강세 흐름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주 만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 SDS가 상장을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너무 저평가되었다라는 평가와 그리고 4분기 때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흑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조금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S 상장,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더 컸던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슬슬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서서히 끝 무렵에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51,000원 정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3,000원 정도 온다라면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구주 매출을 통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S에 대한 상장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넥슨GT가 최성학 씨가 소송을 건 150억 대여금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곳이 이제 기각이 됐죠. 그래서 잠재적인 위험이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주가를 반전시키기에는 좀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든어택이 이제 발매를 시작을 했죠. 모바일 서든어택 모바일 버전이죠. 그래서 누적 100만 다운로드가 돌파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든어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8,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단숨에 3배 이상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땐 서든어택을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조금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의 인기는 당연히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것이 유저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자체가 당분간 조금 변동성 높은 움직임을 띌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전환되면서 계속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원양 자원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장하리 씨 대표가 최대 주주로 복귀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피닉스 자산운용이 한 770만 주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엔 장하리 대표 쪽으로 갔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 원양 자원이 워낙에 말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1년간 보호 예수도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 올라오는 건 이제 거의 끝무렵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상한가가 풀릴 때가 된다면, 오늘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4분기 신작 게임이 흥행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악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네오팜은요, 제2의 셀바이오텍이라는 호평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이드 스펙은요, 상장 첫날인데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NHN 엔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일단 분위기는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3분기 영업 적자 62억, 적자 지속했고요.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게 보수적인 시각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또 신작 게임이 과연 흥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좀 있고,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흥행 성과가 미미한 상황, 4분기에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그리고 웹보드 게임 쪽의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라인, 디즈니, 치문치문 이외 모바일 게임 흥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인팝2가 일본에서 매출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고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갖고 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실적이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저는 뭐 7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한 7만 3천 원 수준까지만 만약에 빠진다면 뭐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주가 수준. 그러니까 뭐 물론 낙폭과대의 단기 기술적 반등 뭐 이런 부분들 노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7만 3천 원부터 한 7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좀 매수권역으로 이용해 볼 만한 가격대고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상승 정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주가 논리로 봤을 때는 뭐 7만 3천원에서 7만 원 초반 정도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오팜인데, 뭐 제2의 셀바이오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오팜은 이제 유아용 그리고 임산부용 보습제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업체인데, AK그룹의 관계사입니다. 건강한 피부의 지질 구조 가장 유사한 국제 특허 피부 장벽 기술, 일명 MLE라고 하는데요. 요거하고 세라메이드 원료를 바탕으로 아토팜이라는 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매출액이 한 120개 좀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한 26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116.7% 늘어났습니다. 아토피 관련 보습제, 성인용 보습제, 뭐 유아용 선크림, 클렌징 비누, 임산부 스킨케어 제품으로 뭐 제품의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뭐 편협했던 어떤 이 판매 제품의 어떤 이 섹터들이 늘어난다. 그럼 결국에는 뭐 수익성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 채널도 어느 정도 좀 늘려가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주면세점 다섯 군데에 좀 입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크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교보 위드 스펙인데, 상장 첫날 상한가 진입을 했네요. 금일 신규 상장을 했고요.
기업 인수 목적회사 일명 스펙인데 향후에 이제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상장을 시켜주는 거죠. 지금 제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그리고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업, 그리고 뭐 건설, 교육 서비스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합병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위드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요게 오늘 상장이 되면서 좀 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유동성은 많은데 갈 데가 없다라는 뜻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교보 위드 스펙에 좀 영향을 미쳤다. 근데 아직까지 뭘 판단하기에는 뭐 근거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가요, 유가 하락 수혜 기대감에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라홀딩스는 만도 주식 매입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실적 부진에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항공주들이 그래도 조금 무난한 주가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3%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유가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유가 약세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주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의 그 투자가 좀 줄어들거나 달러 강세로 인해서의 상대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결국엔 유가가 인하가 된다라면은 뭐 비행기에 뜨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유지비 관리비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띄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대한항공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유가도 있습니다만은 원화에 대해서의 좀 움직임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일단 매물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 뉴스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라홀딩스가 만도를 지분을 좀 인수를 했죠. 그러니까 한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162만 주고요. 3,6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좀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것이죠. 경영권을 뭐 인정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줬다고 하지만은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부분들, 뭐 어저께 또 일반 공모를 통해서 1,9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에는 뭐 자기들끼리 뭐 비싸게 주고 사고 필요한 자금은 또 딴 데서 유입을 하시겠다.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한 1.8% 정도, 그래도 뭐 한 7, 8% 급락했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것이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실적을 발표한 뒤로 좋지 못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1,726억 정도, 영업이익이 289억, 한 7,600만 원, 15% 정도 감소를 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한 255억 정도, 한 7.6%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판관비가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고 중국인들은 관광객들의 베팅액이 좀 줄어들었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 우려감이 계속 발생됐었던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뉴스로 추가적인 급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28,0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고요. 만약 28,000원을 지지하지 못한다라면은 한 25,000원 초중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파라다이스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4분기 실적 이후에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와의 전쟁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엔저 우려감이 과도하다.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수급 개선이 확인하고 시장 반등 시에는 현금 확보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3분기 실적 양호한 낙폭과대 대형주와 배당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대외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외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 그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고통이 좀 많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게임 섹터들 그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그 코스닥 주도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종목별 키 맞추기식 흐름이 일정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주가가 급락 후 의미 있는 좀 반등세가 없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때 통상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이 하향 키 맞추기 흐름을 좀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공원권에 머물고 있던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일부 중소형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균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그 하향 키 맞추기 압력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조정이 그 중간 선거 그 미국의 정치 지형이 여수야대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건강보험 개혁안, 그 오바마 케어가 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유발된 측면이 좀 크고요. 그 중소형주 전반의 추세 전환으로까지 확대해서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동안에 그 의료기기와 함께 그 중소형주 강세 기조를 이끌어왔던 그 중국 특수 관련 화장품 및 그 음식료 관련주에 이어서 컴투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도 좀 조정세로 또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진을 지속해던 그 중소형주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것이 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반대 매매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조금 신용 비율은 조금 줄이셔서 좀 몸통은 좀 지키시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고요. 코스닥 빠진 자금은 최근에 보니까 그 달러강세 수혜를 받고 있는 그 코스피 수출주로 단기적으로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기아차라든지 LG노텍 등 그 수출주 종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러한 달러 강세 수혜주도 좀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는 4분기 실적 개선주로 다시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카운트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옥석 가리기만 잘 하신다면은 2015년 좀 초반기에 잘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수혜주인 증권주 그리고 실적 개선주인 중소형 건설 그다음에 내수주 터널라운드 중심주로 대응하시고 달러 강세 수혜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장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 역전의 명수 시간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 모멘텀을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장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후장, 오전장 저가매수, 오후장, 역전, 이게 아니고, 인생 역전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자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시장은 또다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들 거 왜 뺐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왜 뺐을까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차피 들어 올릴 거면서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미수, 신용, 스탁론 물량들의 청산 같습니다. 이게 청산이 안 되고서는 엉덩이에
모래주머니를 가득 넣고 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뭐 어차피 올릴 거라면 왜 빼느냐에 대한 부분의 대답은 그것밖에 지금 나올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죠? 자, 뭐 욕심 조금 더 부렸는데 그 손해를 그렇게 주고 갑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버는데 욕심만 되지만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미수, 신용, 스탁론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들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번 장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 잔고들이 많은 종목군들을 급락을 만들어내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 즉 급락을 만들어내면서도 거래량을 키우지 않는 급락이었다. 이것은 뭐냐면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IT 쪽 먼저 좀 살펴보면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소폭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요거를 한꺼번에 뚫지는 못하네요. 그죠? 48,000원대 벽을. 자, 여기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벽에서 지금 그 뚫으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뚫으려면요, 사실은 갭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갭을, 자, 이거 대형 호재와 더불어서 갭을 한 이 정도까지 띄우면 뚫어냅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딱 그 48,700원이죠. 그죠? 여기 딱 뚫어내면, 뚫어내는데, 장중에 이래갖고 흔들흔들 거려서는 이 48,700원을 뚫을 확률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의 마감이 요 48,700원 부분에 가지고 거기서 내일 흐름이 갭을 그러니까 월요일 날 흐름이 갭을 띄우면 그때부터는 이 52,000원대 부분까지 다시 쉽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갭 상승 여건은 지금 이거를 매물 소화대를 거쳐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IT 쪽에 보면 좀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역시 현대차, 기아차, 확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월요일 날 녹화를 했고요. 수요일 날 방송이 되었던 바로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현대 위아 요거 하나만 딱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가치의 훼손이 없는, 즉,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급락,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었던 거예요. 이 현대위아는 펀더멘탈 자체의 훼손은 없었는데 지금 엔저라는 그 부분 때문에 확 밀어났어요. 근데 엔저가 사실상 현대위아의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죠? 현대위아 악재가 아니고 현대위아 자체는 일본에서 부품 수입이 많은 회사예요. 그럼 수입이 많은 회사가 엔저가 나쁠 리가 없죠. 그죠? 펀더멘탈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급락은 반드시 들어 올린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일 한 5%대 정확하게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쯤 들어 올릴 것입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맞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못 보신 분들은 수익을 말하다 인터넷을 보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꼭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BOJ의 어떤 부분들을 이런 걸 거꾸로 읽어가는 해석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즉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언제 거래했냐는 듯이 현대차, 기아차가 언제 거래했냐는 듯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조선주 기술적 반등, 정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반등 때 철강 역시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기계건설 쪽 마찬가지예요. 그죠? 은행, 증권 쪽이 제가 말씀드린 은행 증권주가 전일 강하게 상승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여기서 확 더 빼겠다는 마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940선 위로 지금 올려놨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돈이 워낙 없다 보니 코스닥에서 훅 빼버렸어요. 그죠? 자,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자, 대형 위주로 살펴봤는데, 자, 월요일 날 제가 뭘 얘기 드렸느냐면, 매주 월요일 날 얘기 드린 게 이제 기획 3,000포인트 시대. 자, 미국 중간선거와 ECB 회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미국은 지금, 떨어졌던 부분들을 다 회복했어요. 16,000 초반대까지 갔는데, 오히려 17,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16,000포인트 밑으로 거의 그 부분까지 갔던 부분을 다 회복시켜 놓고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신고가들을. 그죠? 그럼 우리 장만 지금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22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제 마리오 드라기 금리가 동결은 됐습니다만은 마리오 드라기 언제든지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시사적인 발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유럽 증시가 일제히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젤을 향한 일본의 확고 부동한 의지에 대해서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경제는 이제 균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여기에 부합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종합주가 지수를 조금 더 상승적으로 계속 가닥을 좀 잡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죠. 간다 확 간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22회의 결과 확고 부동한 경기 부양 의지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다음 시장 전략 힌트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사물 인터넷 관련 M&A 지속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물 인터넷이 전일 크게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시장에 피해가 없었고요. 그죠? MD스테크도 좀 급락이 좀 나온 편이었고, 효성 ITX 진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 계획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뭐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들을 봐. 결국 시장을 흔들어야 돼요. 신용이 많은 부분들은 신용을 좀 털어내야만 몸을 가볍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나쁜 회사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장성이 없는 회사들도 아닌 것이 갑자기 시장에 밀리면서 훅 빠진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부분의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떨쳐내고 가겠다는 의지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SNM, 코콤, 효성, ITX, 어버반도체, 오이솔루션, MD스테크 이런 부분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잡아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간다 다시 간다. 화요일 날이죠. 그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를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거의 영유아 관련주죠. 그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오늘 이제 좀 강합니다. 또,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을 화요일 날 또 잡아드렸는데,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가 순환매적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하나생명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중국이 드디어 이제 보험 쪽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얘기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전일이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금 굉장히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죠? 급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왜 급락이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들이, 조금 순환매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죠? 순환매적 상승은 뭐냐면, 이 어느 부분 올렸다가 또 어느 부분 낮췄다가, 그리고 또 어느 부분 올렸다가 어느 부분 낮췄다가, 주로 이제 보면 완리하고 웨이포트 쪽하고 SNC 엔진그룹 쪽이 후발주자고, 그 다음에 CKH,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가 선발주자예요.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는 완리하고 이쪽은 꺼트립니다. 그죠? 또 그리고 이게 좀 조정받을 때는 이걸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완리하고 SNC 엔진그룹하고 웨이포트 쪽이 한편, 그 다음에 CKH, 차이나 하우란, 차이나 그레이트 쪽이 한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쓸 거예요. 그죠? 중국의 자국 기업을 또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법인을 국내 회계법인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꾼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지금은 무너뜨려 놓은 장입니다. 왜 무너뜨려 놨을까에 대한 부분은 답은 이미 명확히 거의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가 거의 저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미수 반대 매매 물량, 그 다음에 스탁론 반대 매매 물량이 아침에 출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을 털어내고 몸을 가볍게 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용 여러분들 너무 즐겨 쓰지 마세요. 결국은 신용은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속적인, 즉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시장이요. 여전히 조금 그렇게 지금 정상적인 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맥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힘내시고요. 자, 강연의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인데요. 제가 부산 금융투자협회 부산 지부로부터 초빙을 받아서 강연을 갑니다. 교재도 좀 만들었고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도 있으니까 많이들 좀 와주세요. 자, 금융투자협회 부산 지부에서 하고 내일 오후 2시에요. 내일 오후 2시고 그 다음에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대신 여러분들 주차비가 유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있는 쪽이에요. 거기 16층이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좀 번화가잖아요. 그죠? 시청 바로 앞에 그 연제구 연산동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이 좀 와주세요. 저희가 또 좋은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인사 드릴 거 약속드리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39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34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